자, 2부에서는 일단 영화계 신봉님이 이제 임세원 교수님 네. 예,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저 영화 신봉님도 굉장히 궁금했었던 네. 부분이거든요. 의사의 입장에서 이 대형 병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예.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네. 그 다음에 임세원 교수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의사가 아니고 정말 참 의사에 굉장히 가까운 분이었는데 이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는 이 유족이 정말 참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유족들이 말하는 게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없게 해달라라는 거고, 근데 그 말은 이제 유족분들이 그 교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셨던 거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서울 한복판 대원병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대형병원 가보시면 외래가 보통 몇 시쯤 끝나냐면은 5시쯤이면 오후 외래가 다 끝나요. 그리고 오후 외래가 다 끝나면 외래 방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좀 적막합니다. 굉장히 적막한데, 근데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외래가 밀리면 선생님들이 되게 진료를 길게 보시거든요. 정신과들. 다른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뭐 3분 진료, 뭐 이게 3분 카레냐, 카레도 안 되겠다, 뭐 그러는데 정신과 선생님은 기본 10분, 15분, 20분 정도까지는 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외래가 밀리죠. 외래가 밀리게 되면, 근데 대학병원 가보면 외래가 1층부터 3층까지 보통 있어요. 근데 1층에는 어떤 외래가 있냐면 그 병원에서 가장 잘 되는 과, 가장 잘 되는 과, 대형 병원 같으면 암센터, 그 다음에 심장, 심혈관 관련된 그런 센터들이 1층에 들어가고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사가 안 되고 별로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수익이 안 되는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정신과랑 피부과예요. 의외로 피부과가 대학병원 피부과는 미용을 안 하고 정말 피부가 아픈 사람을 보잖아요. 치료를 네. 그러면은 거의 수입이 안 돼요. 거의 수입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3층 구석에 외래로 가거든요. 병원이 3층 외래로 가면 거기는 이제 불 꺼지면 밤에 가면 되게 무서워요. 큰 적막한 공간에. 보통 공포 게임의 그렇죠. 예, 배경이 병원이죠. 저 어저께 그렇죠. 8시에 CT 찍고 왔습니다. 왜? 아산병원. 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무섭죠. 병원이 무서워요. 저녁에 하면 무섭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일 마지막 환자였어요. 그 가해자가 가장 제일 마지막 환자인데, 보통 대학병원 교수님들 마지막 환자는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정기 예약된 환자가 아니고 추가로 접수된 환자예요. 네. 추가로 접수된 환자라서 교수님에 따라서 접수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환자를 받아서 예전에 보시던 환자였으니까 받아서 진료를 보시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사고가 났는데, 근데 정신과 교과서에 보면 의사는 항상 문 쪽에 앉게 돼 있어요. 정신과 진료실은 다른 진료실이랑 달라요. 다른 진료실은 문이 있으면 환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문 쪽에 환자가 앉잖아요. 근데 정신과 진료실은 교과서적으로 의사가 더 문에 가까이 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진료실 안에도 패닝룸 같은 게 있었나 봐요. 패닝룸이 있어서 처음에 문제가 생겨서 교수님이 그쪽에 피하셨다가 나중에, 근데 그 피할 수는 있는데 바깥에 보면 바로 외래 간호사가 계시잖아요. 근데 외래 간호사한테 문제가 생겼을까봐 문을 열고 나오셨다가 문제가 생긴 걸로 사고가 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학회나 뭐 협회 같은 데서는 이게 의사자 정도 아니냐, 이 정도면 본인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남을 대피시키다가 변이 당한 거니까 네, 그런 거고. 정신과 의사는 실질적으로 이런 위험에 처해 있어요. 노출이 네, 미국에서도 굉장히 흔한 사례고 교과서적으로도 굉장히 있을 법한 일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선생님들은 이제 개원하시면 모르겠는데 대학병원에 계시면 생각보다 좀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 많고 저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제가 요거 이제 그 슬라이드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좀 무거운 주제여서 이제 뭐 교수님 이야기는 이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저도 굉장히, 저 대학 선배시거든요. 대학 선배시라서 굉장히 너무 안타깝고 저도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조하면 준비된 거 자료.
이씨. 개그로 넣었어요. 진짜. 개그로 넣었어요. 그래. 자, 이모 같은 번호는 집어치우고 진짜. 다 넘어갑시다. 허리야.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슬라이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슬라이드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좀 잘 안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슬라이드 양을 좀 줄여야 되는데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들려리는 정보가 양이 많아서 네.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이 있어요. 4명 중에 1명이에요. 여러분 롤 하면 판당 1명꼴로 정신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트위치에서도 정신병자들 많아 방송하는 애들. 정신병자로 말하면 제가 너무 메디컬하지 못해서 게임할 그러니까 때만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그렇죠. 정말 저 사람의 정신세계가 의심이 되는 네.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있는 건데 근데 보통 이제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병이 조현병이죠.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네. 불렀던 네. 조현병인데 이제 슬라이드 잠깐 내려주셔도 돼요. 제 얼굴 보셔야 되니까. 그 조현병인데 조현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 거예요? 조현병이 정신분열병이었고 예전에는 네. 근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는 뇌에 문제가 생겨서 환각이 들리거나 망상이 있거나 굉장히 처지거나 그러니까 그런 뇌의 기능적인 면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조현병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미국 통계를 보면은 100명 중에 1명,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100명 중에 0.6명이에요. 그러면 그거 내귀의 도충장치? 네, 그게 다 조현병의 하나의 증상이었던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저 정신병자 아니야가 다 조현병이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나. 그게 편견이에요. 근데 아. 그러니까 다른 그걸 알아놓길 정신병, 잘했다. 다른 정신질환도 그런 망상이나 그런 걸 일시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조현병은 1%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인구 5천만 명이잖아요. 환자가 몇 명일게요, 그러면? 어. 50만 명이 있는 거예요. 50만 명. 50만 명이 있는데 그 50만 명이 우리 지금 실제로 그 정도 체감될 만큼 있지 않죠. 다 어디 있냐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다 어디에 숨겨져 있냐는 거예요. LOL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소환사의 협곡에 다 수감해 놨나? 그 다 주로 탑에 있는 것 같은데. 네, 탑에 놔주셨나? 근데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게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은 감금돼 있어요. 정말 감금되어 있고,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선진국 정도 레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갇혀 있어요. 우리나라. 너무 많이 갇혀 있어요. 너무 많이 갇혀 있고, 조현병은 333 룰이라는 게 있는데 환자가 생기면 3명은 그냥 약물 치료를 받으면 정상인처럼 살아요. 3명은. 근데 3명은 입원해서 치료받고 나오면 다시 일상적인 생활 조금 하다가 못하고 다시 병원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은 병원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1%니까 50만 명 있다고 치면 그 중에 15만 명은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나머지 35만 명 정도는 사회에 어느 정도는 있어도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조현병 같은 것도, 조현병도 빨리 찾아서 빨리 치료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이 늘어요. 느는데 우리나라 이때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빨리 찾아서 빨리 치료하는 게 아니고 빨리 찾아서 가둬버린 거예요.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으니까 그냥 격리. 예, 가둬둔 건데, 그 가둬둔 것도 요 다음 슬라이드 좀 잠깐 준비되시면 좀 보여주시는 게,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왜 가두냐, 경제적인 이유예요.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기 다른 나라 보면은 최소한 10% 정도는 정신 건강에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국가 예산에. 근데 우리나라는 1%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여기 잘 안 보이시는, 우리는 0.5%좀 돼요. 0.3%좀 돼요. 우리나라는 정신 건강에는 투자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냥 가둬버리면 싼 거예요. 예, 다시 제 얼굴 한번 보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꾸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좀 안 하려고 하는데,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예, 말해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정신병원에 한 명 가둬두면 드는 돈이 1,500만 원 정도예요. 1년에 1,5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미국에 똑같은 사람 가둬두면 15만 불 이상 듭니다. 10배 이상 들어요. 근데 미국은 15만 불 하면서 안에서 프로그램도 돌려주고 재활치료도 해주고 사람들이 와서 대화도 하고 제대로 된 상담, 약물 투여 이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는 1,500만 원에 그냥
거기에 그냥 가둬두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죠,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사실. 정신과 선생님들 안에서도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시사 고발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정신병원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인권. 그 감금되는 네. 근데 정신병원에서. 그게 선진국 수준에 맞냐? 선진국 수준에 맞냐? 그리고 지금 그 제대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치료를 못 받고 밖에 나와서 사건이 터지고 그러는 것들은 결국 나라가 돈을 안 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나라 유교 문화나 그런 거 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둬버리고 그쵸. 가족 혼자 데리고 있고 집 안에 그냥 숨겨놓고 네.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남한테 패키치면 안 된다. 패키치면 안 되니까. 네. 예. 그렇게 산 게 지금 우리나라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실 악용되는 사례들도 많잖아요. 그게 뭐 가족들 간에 몇 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둘 수 있다. 이재명. 아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하고 연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재명 이제 형님 강제 입원이 멀쩡한 사람을 가족들끼리 꿍짝꿍짝해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었다. 그러다가 안 됐다. 뭐 이 얘기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런 그 사례들을 TV에 나오는 거 정말 무섭거든요. 돈 때문에 뭐 유산 같은 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짜고 한 명을 그냥 가둬버리고 그 빠져나올 방법이 아예 없어요. 예.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다 나았다라고 주장을 해도 의사가 내보내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평생 거기서 그냥 살아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또 그런 걸로 돈을 벌고 가족들하고 내보내지 말아달라. 그러면 돈을 받고 그냥 계속 가둬놓고 그런 있고. 일부의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오는 뉴스나 뭐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런 일부의 되게 나쁜 그 이미지가 워낙 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자극적이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 똑같은 문제가 미국에서는 1960년대, 유럽에서는 그 조금 이전에, 우리나라 똑같은 일이 50년 전에는 다른 선진국도 다 있었어요. 거기서도 불법 감금하고 안에서 때리고 살인 사건 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투자가 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도 처음부터 이렇게 날 때부터 미국이 10%씩 투자했냐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제기가 되고 인권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적으로 거기에 돈을 더 쓰자라는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간 거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안 놔두고 병원에서 있을 거면 제대로 치료를 해주고 병원에서 못 데리고 있을 거면 집으로 돌려보내주자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탈원화의 개념이거든요. 병원 밖으로 탈출시켜주자라는 거의 개념인데, 탈원전하고 비슷하니까 조심해주세요. 아, 내가 이거 치려다가 안 쳤는데. 굉장히 우리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야지. 탈원화를 시켜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거기도 또 똑같이 밖에 나간 조현병이나 하여튼 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폭력 사건, 살인 사건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미국 안에서도 다시 또 탈원화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리바운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거고, 그리고 조현병이 정말 심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판단이나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사람의 인격, 인간성은 어디까지인가, 그런 것도 양승태 봐야죠. 보면은 조현병 없어도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짓들도 잘하던데 그 새끼 조현병인가? 보통 독일에 유태인 학살하고 그런 사람도 집에 가면 착하고 좋은 아빠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사회적인 악과 가정적인 선은 또 괴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김사만 목사 얼마나 아들 사랑합니까? 그렇죠. 아들아.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이명박 장로님은 감옥에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할까? 안 한다니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한다니까. 그분은 교회 다닐 때도 안 했어요. 그 정도 신앙이면. 아직도 궁금해. 그래도 이제 와서는 할 수도 있죠. 회개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교인이시잖아요. 그쵸. 우리는 사랑으로 회개하면 다 알아줘야 제가 되는데. 궁금한 거 이거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데 나올 법한 되게 흉악한 일들이잖아요. 제도적으로 본인이 이제 나는 이제 감금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를 의사가 결국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사가 나쁜 맘 먹으면 걔를 계속 가둘 수 있다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뭐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제도적으로 있나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정신보건법 중에 강제 입원 조항이 있었어요.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위헌 판결이 났죠. 네. 위헌 판결이 나면서 강제 입원이라는 건 이제 없어졌는데 네. 근데 이렇게 다시 있는 사람을 퇴원시킬 때에는 이제는 서로 다른 정신과, 다른 병원 소속의 2명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병원 말고 이제 정기적으로 그걸 심의하는 제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 그래서 생기기 시작한 건가? 아예 다른 병원의 정신과 선생님이 와서 평가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정착은 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숫자가 너무 적고 맞아요. 환자는 너무 많은데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그 사람들 일에 치이는 거예요. 저기 그 정신과 의사들은 페이는 어때요? 페이 괜찮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괜찮은 편인데 네. 아무리 페이가 괜찮으면 뭐예요? 하루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백날 리포 대보면 뭐합니까? 리포 정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게 정신과 제가 아까 이 정신과 의사분들은 문 쪽에 앉고 뭐 이런 거는 전혀 몰라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저도 네. 근데 정신과 의사들 보면 이제 TV에 이제 패널로 나와가지고 말 잘하고 근데 정신과 의사는 수술하고 이런 걸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하는 과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말로만 이렇게 하고 들어주고 근데 그게 아니네요. 정신과 의사 굉장히 스트레스 많겠네요. 하루 종일 아이언에서 랭크 게임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버셔야 돼요. 그러네. 방송도 못 하고. 네. 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TV에 패널 나오는 정신과 의사들이 되게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막 이런 그런 분들만 나가시죠. 그래서 그런 이미 정신과 되게 편하겠다. 왜냐면은 목숨에 위급한 뭐 이렇게 그런 수술하고 외과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피도 봐야 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냥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정말 중한 환자를 보면, 그러니까 그 정신 질환이 있는 당사자를 보면 얼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의사더라도 굉장히 위축돼요. 저도 위축이 되고. 그렇겠네요. 예전에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친구랑 놀러가 있었는데 그 어떤 여자애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오빠 한번 꼭 보고 싶다. 한번 만나자. 그래서 제가 자랑하듯이 이거 봐라 이렇게 네, 오지 않았냐. 이 정도 아니냐. 그래서 여자친구는 되게 이상한데 오빠가 그 정도가 아닌데 약간 이 정도면 야 이거 뭔가 이거 걔 보험 파는 거다. 보험 파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근데 꼭 한번 만나달래요. 꼭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여행을 가 있었는데 여행 갔다가 올라오자마자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으슬으슬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제가 저녁에 해질녘에 딱 갔는데 그 여자가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오빠 왜 내 욕해요? 걸렸구나. 뭐야? 그 증상이 가장 심할 시기였던 거예요. 처음에 무서워. 발병해서. 무서워. 그래서 근데 전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알아야 욕을 하지. 걸렸대. 몰래 하지 좀. 뒷계정 털렸나? 와, 진짜 무섭겠다. 진짜 소름 닭살 쫙 돋았겠는데? 딱 돋았는데 근데 처음에는 제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근데 걔랑 저랑 일면식이 거의 일면식 정도만 있었어요. 아니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내가 왜 널 욕하냐라고 하니까 왜 모르는데 욕해요? 그러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 무한 루프인 거예요. 아니 욕하지 않았다. 내가 널 잘 모른다. 뭐 네가 잘못한 걸 알아야 내가 욕을 하지. 큰 것도 모르시면서 왜 욕을 해요? 제가 그때 얼마 붙잡혀 있었냐면 2시간 반을 붙잡혔어요. 그 자리에. 와.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러면은 내가 자기 욕한 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천사가 말해줬다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근데 거기서 이제 알았어요. 이게 정말 그 제 사회생활 뒷계정 털린 게 아니고 안심?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정말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근데 그게 저만 당한 게 아니고 제 주변 사람들 몇 명이 다 당한 일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2번째 정도? 원래 2번째 레이가 제일 착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무섭네요. 그 소름 끼친다.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 부모님을 찾아뵙고 치료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자라고 해서 그 이제 부모님을 면담을 하고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부모님 입장에선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내 딸이 그래서 정신병 부모님의 첫 반응이 뭐냐면 너네 진짜 욕한 거 아니냐. 아, 따돌리지 마라. 였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만나 뵙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을 해서 그 설득을 한 6개월 넘게 했죠. 부모님들 만나 뵙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좀 치료받고 그러면 다시 좋아져서 이제 학교 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갔는데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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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죠. 네. 그러면 그게 점점 악화되면은 이런 사회적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병이라는 거죠. 근데 큰 착각이 뭐냐면 조현병 환자라고 다 살인하지 않아요. 원래 폭력적인 성향이나 그 이전부터 발병 전부터 그럴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 선풍기 아줌마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전형적인 조현증 그거 아닌가요? 아, 조현병은 강력범죄율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조현병 자체는 굉장히 뇌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 누워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도 잘 몰랐던 네. 이야기예요. 왜냐면 조현병 때문에 살인한 것만 뉴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현병이 심해지면 살인도 가능하다. 이 약간 공식이 성립돼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조현병으로 살인을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분노 조절 같은 것들도 우리 힘센 사람 앞에 가면 조절 잘 되잖아요. 잘 돼요. 분노 조절 그거예요. 장애라는 건 불가능. 그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는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그런 정신 질환이 있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는 해를 잘 끼치지 않는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신 질환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원래부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거 되게 오늘도 제가 이제 여왕신부님을 그 전에 저번에 한번 사적으로 같이 이렇게 막 만났을 때 이 교수님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근데 모르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오늘 또 알게 됩니다.